자, 계속해서 지금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서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량의 변화 요인, 옳게 묶이는 이런 식의 문제. 공급량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할 때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주택시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주택가격 상승이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은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예요. 주택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승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한편 주택 건설업체 수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되겠고요. 마지막 나왔던 것이 공급량의 변화율과 공급의 변화율 요거 나왔었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이 수요량의 변화율과 수요의 변화율. 그래서 지금 이제 낼 때가 됐어요. 이거 하면은 항상 먼저 수요량의 변화율을 찾아보신 다음에 나머지를 검토하는 방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금이야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의 용도가 아닌 것임에서 일단은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이하라고 해서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자에 대한 대출에서 이하가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상 아니에요 해서 요거 틀렸고요. 그 외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이렇습니다. 주택법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논지의 전제가 이런 식이야. 자, 공적인 재원이나 공적인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게 되면 그걸 국민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표현 들어가면 이 개념 자체 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다. 한편 준주택, 기다노라고 해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처가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빼버리고요. 기금 이하, 기금 초과, 기금 이상 이것만 가지고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아닌 건 한 개죠. 기금 이상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기출문제 특징이 그런 거죠. 한 개도 있어 답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한 두 개쯤은 분명히 될 거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니셔서 그래.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과 다르게 중개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개도 의외로 많다는 거. 근데 한 개를 던져주면 거의 대부분이 한 개 안 하고 두 개쯤 해요. 뭔가 한 두 개쯤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그거 없어. 자, 그래서 자, 기금 이상 아니고 초과 아니고 기금 이하라고 하는 그 외 준주택 관련한 부분도 바로 서민들 위한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데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점, 그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수요 함수가 변화가 없고요. 공급 함수가 두 번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균형점은 QD하고 QS1이 같아지는 점, EP는 900-P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균형점.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3편 900이니까 가격은 얼마? 300이 되게 될 테고 300을 대입하게 되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600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두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 자, 2편은 그대로 있습니다. 1500-P라고 하는 거. 자, 이걸 P로 정리하면 3편은 1500이고 가격은 얼마가 된다? 500이 되게 될 것이다. 거래량은 얼마? 1000이라고 하는 것.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가격은 200 상승하게 될 테고 거래량은 400 증가라고 하는 거에서 자, 기존 문제 대부분이 어떤 식이었냐면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고 수요가 변화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29회 때인가 약간 이렇게 공급의 변화를 줘봤고요. 해서 아마 이 정도의 문제가 제일 무난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민간 투자 방식 그냥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BTL, BTO라고 하는 거 아예 줄줄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공부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가격의 제휴 원칙 할 때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갖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한다. 이 3회 때인가 BO 방식이 한번 출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BTL, BTO 방식으로 간다.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BTL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분석을 하다 보면 마치 BTOL처럼 보이게 된다. BTOL이라는 거 없다. BTOL은 뭐가 된다? BTL이 된다. 이걸 이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해서 가볼까요? 준공 B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국가지자체 귀속, 소유권 이전된다. T라고 하는 거,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O라고 해서 BTO 방식이 되게 될 테고, 기억번은 BTO에서 기억번은 마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전제하죠. 그럼 요거 하나만 알아도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답은 5번 바로 마킹하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준공 B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이 귀속된다 T라고 하는 거, 사업시행자의 운영권이 인정된다 O라고 하는 거, 뒤쪽에 임차에서 BTOL처럼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BTL 방식이 되게 된다. 이제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미리 이거 BTOL은 BTL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주기상 나올 때가 또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작년에 정비사업의 분류 등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올해 신탁에서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신탁, 관리 신탁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가 담보 신탁을 토지 신탁에서 틀리게 해서 신탁이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도시 개발 사업의 분류라고 해서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 쟁점이 될 테고, 역시 똑같은 논리 구조로 BTL, BTO 방식 등의 주요 쟁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which, 그 다음에 joint venture라고 하는 것은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 틀렸죠? 지분 금융이죠. 조신T라고 해서 joint venture syndicate, 그 다음에 T자가 두 개 있었지, which 할 때 T자 들어가고, MPTS 할 때 T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자 상환액이 점차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초, 이, 후, 원 해서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고요.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그 얘기인즉슨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2번을 옳게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 주택담보 노연금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이제 29회인가 30회 답이 됐었는데, 자, 근저당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개념과 대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제도.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금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저당 담보부 채권 MBB 영문으로 봐야 돼.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진다? B, 뱅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MBB는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 발행자가, 자, 투자자에게 당연히 책임을 지고 원리금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만약에 MPTS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면 투자자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자가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된다. 그 외에 CMO 하게 되면 다양화, 이 정도 거의 쟁점한데, 자, 그 정도고요.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면은, 자, 대출 채권 매각에 따라서 유동성 등이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30회 때 이 문제 나왔었죠. 유동성 증가하고 자기 자본 비율 증가해서 대출을 더 늘릴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 그 다음 주제. 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도시 개발 사업, 뒤에 봐야 돼. 간접 개입 방식이다. 해서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게 공영개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같은 공영개발하고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수용 같은 것은 자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정부기구가 바로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 뒤에 보조금 금융지원은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 1번 틀린 표현.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 거. 자 외우셔야 되죠.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이윤을 토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을 토해내는 것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요거는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토지 적성 평가 뭡니까? 개발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토지 적성 평가. 미개발 토지가 뭐가 되냐면 공영 개발의 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몇 개 되지 않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게 보다가 겁나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국토기획법상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해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더라고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용도 지구를 지정했다면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전이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전보다 우선 적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자, 규제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에서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떼내서 딴 데 팔아먹을 수도 있게 해주는 제도. 이걸 개발권 양도제에서 소유권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받는 지역 내 토지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만을 떼내서 팔아서 규제에 대한 어떤 손실 보전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의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토초세라든가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는 29에 30회 연속 나왔었죠. 그래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아까 뭐가 있었지? 2번인가요? 개발 부담금제. 이 얘기를 가지고 뽑았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지금 이제 대출 한도. 자, 저소비 부저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상가담보대출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주택담보대출은 뭐라고요? 저소비라고 하는 거에서 자, 연저당 상수분해, 자, 연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DTI 기준 대출한도. 물론 여기는 항상 LTV 기준 대출한도, 부동산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도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5억이고요. 시장 가치 기준 50%, LTV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 2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소비, 연저당 상수 얼마? 0.1을 주고 있고요. 연소득이 이 사람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5천만 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40%. 그러면 이제 5, 4, 20에서 2천에다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 LTV 기준 2억 5천, 그 다음에 DTI 기준 2억.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니까 일단 2억이 되는데 항상 기존에 대출 끼고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을 제외고 항상 대출 끼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냐 해서 1억 2천 되나요? 해서 1억 2천까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소비 부저순이라는 공식 LTV 기준 해서 29에 30회 연속 안 나왔던 주제인데 전통적으로 매년 나오다가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가장 쉬운 계산 형태 문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률. 자, 공식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1번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 완전하게 회수하려면 부채 감당률을 높게 설정을 해서 바로 대출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2번 질문요. 거의 욕 나오는 질문 되겠습니다. 패스.
3번 지문요. 대출 기간 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독률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틀렸죠. 해서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부채 감독률이 크면 클수록 안정적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허를 찌르는 거야. 2번은 뭔 개소리인지 막 욕 나오게 복잡하게 돼 있어. 해봤자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3번이 틀렸으니까 2번이 결과적으로 어떻다? 오른편. 이 문제에서 뭘 골라라? 자, 바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보실 때는 좀 날탱이처럼 가셔야 돼. 몰입하면 게임 끝나버립니다. 모질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딱 2번 하다가 계산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 유치 찰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머리를 쥐어 짜면서 알았어. 알긴 개뿔 알아. 찍어내야지 내 점수에서 답은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은행이 갚아야 될 돈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5번도 저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실제 이런 식이라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문제는 더럽게 어렵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쉬운 걸 잘 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얘를 갖고 답을 보면 어떻게 해? 그럼 아는 거지. 찍는 거지. 나머지 3개 제거하고 2번이나 5번 중에 찍는 방식으로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어차피 찍게 돼 있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준비를 하시는 거야.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왜? 뒤지게 내 외우면 그 꼭 시험에 안 나오거든. 내가 외운 것들은 꼭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자, 부동산 타당성,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중 할인 기법. 자, 요건 이제 간단하죠. 할인 기법 아닌 걸 고르셨는데, 할인 기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순현가법. 순현가가 뭐라고 그랬어? 입 빼기 출을 가리켜서, 입 빼기 출을 가리켜서 순현가. 수익성 지수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성 지수. 자, 입 나누기 출이라고 하는 걸 수익성 지수. 이때 입이 됐든 출이 됐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떤 투자 대안을 보니까 A라는 투자 대안이 있다 하십시다. 이게 순현가가 0이 되더라.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더라. 이게 이제 본전밖에 안 된다라고 누가 판단을 했습니다. A라는 투자 대안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근데 지나가는 을이 보니까 본전밖에 안 돼서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궁시렁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산수를 못하는 애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얼마나 요구 수익률이 있었는데, 이게 수년가가 0이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10%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10%가 본전이란 말이야? 나는 5%만 해도 투자할 건데. 이게 바로 이때 이 문제 10%를 내부 수익률 해서 이미 주어진 값입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 5%다, 4%다, 6%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묶어서 부를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고 할 것. 물론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16년 사이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건 버리고요. 우선 기본 세 가지 또는 묶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화폐 시간적 가치를 활용한 분석 기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에서 자, 니은하고 미음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전 문제 형태가 되겠어요. 해서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위험 분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해서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지문이고요. 자, 유동성 위험, 좋아. 사금유. 또 외워야 되지?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사업상 위험이 뭐죠? 몰라. 자, 금융적 위험,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위험, 이걸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은 매도 하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금매로 내놔서 싸게 파는 거, 이걸 유동성 위험.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사업상 위험, 사금유는 외우고 들어가야 돼서 유동성 위험,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오름표. 자,
그다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이 앞에 얘기 다 쓸데없는 소리고 A 투자과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위험도가 낮은 쪽. 위험도가 뭡니까? 표준 편차 이퀄 뭐가 된다? 위험 같은. 그래서 A 투자보다 B 투자의 표준 편차가 크다. 그 얘기는 B 투자안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A 투자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했을 때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위험이 동일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바로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말이 지랄이야. 말이 지랄.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위험 조정 할인. 이것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회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수적 예측 방법 이런 거 있었고 실제 시험 문제 답은 위험 조정 할인이요. 해서 앞으로 10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A라는 투자 대안도 1년 후에 10억, B라는 투자 대안도 1년 후에 10억이 발생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만약에 A라는 투자 대안이 훨씬 위험하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낮은 할인율.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 적용. 이것도 중요 출제 쟁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 자, 외우셔야 되죠. 투자자 루트팝을 곡선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이거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자료 32페이지. 위험의 분류, 사금유라고 하는 거.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해서 3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용 설명드렸고 위험의 관리 관련해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방금 설명드린 주제. 자 포트폴리오 위험. 자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 시스템 자체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에 한정되게 될 것이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분산 투자를 할지라도 감소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수익률이 동일하면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 대안. 이걸 쉽게 얘기하면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비해서 위험도가 동일하다라고 전제가 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하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럼 효율적 전선은 뭡니까? 율 해서 자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이걸 우리가 바로 효율적 전선. 다시 효율적 전선은 율자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그럼 무차별 곡선은 뭡니까? 미음이라고 해서 바로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이땐 어떻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렵게 나왔던 주제. 해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몇 개 나와 있죠. 이미 비율 분석법 중에서 부채 감당률 공부하셨어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자,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총소득, 통장에 찍힌 금액을 뭐라고 한다? 유효총소득. 나갈 금액 두 개 있었죠?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이걸 우리가 채무불이행률,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해서 유효총소득, 통장에 찍힌 금액분의 바로 영업경비를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1번 맞고요. 대부 비율,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 대출 가능액을 가리켜서 대부 비율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작년엔가 나왔던 쟁점이죠. 부채 나누기 지분. 다시 앞에 분자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부채 나누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채
비율이라 부른다. 이걸 읽을 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일단 가볼까요? 이게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야.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얼마다? 5억이다 라는 의미가 대부 비율 50%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이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야? 5억 대출을 받고 5억 자기 돈으로 얻었다.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대부 비율이 50%다. LTV가 50%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 부채 비율은 지분이 얼마? 5억이 될 테고 부채가 얼마? 5억. 그래서 이 100%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틀리게 뽑아냈어요. 자, 이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한 취지는 지난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하며 라고 해서 앞쪽에서 틀려버렸어.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렵게 구성을 해본 것이 바로 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알아야 돼.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산분의 자기 지분의 비율. 이걸 우리가 총 자산분의 뭐라고요?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지분을 묶어서 총 자산. 여기서 자기 자본, 지분의 비율을 가리켜서 자기 자본 비율. 자, 이 4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 4억이 될 테고 자기 자본이 얼마? 3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75%에서 하여튼 최근 시험 문제에서 부채 비율 나왔으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기 자본 비율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부채 감당률 문제였었고 최근 문제에서 드물게 치고 나왔던 것이 부채 비율. 요거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요 22회 때 같이 묶어서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는 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거. 회계적은 회계 기간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는 어떤 투자의 회계적 이익률이 자신의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을 하게 될 테고 그 중에서 여러 개 있으면 가장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에 대해서 몰라도 돼. 그래서 하여튼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기존 문제가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힘들지만 자, 한 대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 문제. 화폐 시간적 가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다시 기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 그리고 현재 가치 계수에서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이거 뭐야?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감채 기금 계수. 자, 현저상 들어가야 되죠.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저당 상수가 있고 여기서 뭐가 있다고요? 이게 상환할 금액,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매개수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저당 상수. 외울게 미감적 현저상 이걸 세팅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간단해지는 거지. 공통적인 이슈가 뭐가 있어? 일하고 연이 들어가는 거죠. 일시불하고 연금.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에도 일시불과 연금이라고 하는 거. 살을 좀 붙여서 보게 되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공식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식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공식 물어봤던 이런 식이었고요. 30회 문제에서는 아예 그냥 줘버렸어. 그래서 0.9다, 0.85다, 0.95다 이런 식으로 줘버린 사례가 있다 해서 일단은 자, 순서 미감적 현저상 이게 세팅이 되셔야 돼.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감채기금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저당상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서
미감적 현저상을 일단 머릿속에 쳐 넣어야 돼. 그래야지 나머지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금이라는 얘기는 얼마씩 들어가면 다 연금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서 가볼까요? 50만 원씩 나와 있어요. 일단 연금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현재 가치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 뭐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찾아봐야 돼.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하는 오른편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자,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년 후 필요한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일시불이죠? 얼마씩이 아니니까 일시불입니다. 그리고 적금액이라는 표현 나와 있다. 그럼 뭐야? 감채 기금 개수. 바로 가야 된다고. 적립할 금액, 적금액을 계산해서 다 감채 기금 개수.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써 있어? 연금의 현가 개수에서 틀리게 뽑아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이요. 상환비율, 잔금비율 합하면 2일이 된다. 이게 저당 상수에 따라서 상환을 해 갑니다. 50% 갚았으면 50% 남아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100% 1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현재 5억 원인, 그럼 뭐야? 일시불이 일단 되는 거죠. 뒤에 자, 5년 후 미래 얘기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다 이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 자체가 미감척 현저상 이거부터 세팅을 잡아 주셔야 돼. 얼마씩 하게 되면 연금의 문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금액 한 번만 나오게 되면은 일시불의 문제로 해결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입 등을 자,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기법. 그래서 다시 순현가법에서 는 할인율을 뭘 적용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어떻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게 된다. 내부 수익률법은요, 수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딴 놈이 딱 침 발라가지고 수년가 제로,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1이라고 해서 버린 투자 대안. 그래서 도대체 몇 프로인데 수년가가 0이 되고 몇 프로인데 수익성 지수가 1이 됐느냐. 그 수익률, 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나가리가 된 거야. 그래서 다른 지나가는 과객이 나도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는데 딴 애가 버렸네. 그래서 도대체 몇 프로인데 10%? 나는 5% 투자할 텐데. 그래서 자신의 요구 수익률과 다른 사람이 버렸던 그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즉 내부 수익률과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도 사실은 다른 놈에 의해서 먼저 할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한 내용이 된다. 자, 순현가가 0이 되면 수익성 지수 1. 해서 입 빼기 출이 0이 된 건 입과 출이 똑같다. 입 나누기 출은 당연히 1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3번. 자, 부동산 현금 흐름의 축에서는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지분 복귀액 포함한다라고 해서 가유, 순전후 외에 순전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 그래서 1번이나 4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5번 질문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고 한다면,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년가가 동일하다. 아니지. 수년가를 결정짓는 것은 투자자별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수년가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큰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거 어려우면 그냥 몇 번 더 하면 돼. 그럼 어느 순간에 깨우침이 있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문제 형태죠. 그래서 자, 앞에 잡다한 얘기 빼버리고요. 문제부터 봅시다.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해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자,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조달 원가를 1로 두는 게 편해. 분모를 뭘로? 1로 두는 게 보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제조달 원가를 1이라고 상정을 하게 되면 자, 매년의 감가액, 정액법으로 매년의 감가액은 뭐야?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자, 경제적 내용 연수가 지금 얼마? 20년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를 1로 봤었고 잔존 가치가 20%면 여기서는 얼마야? 0.2가 되는 거야. 제조달 원가 대비 20%니까 얼마? 0.1. 제조달 원가를 1로 두게 되면 0.2가 된다고. 그러면 계산 수식수 한번 해줄래요? 0.8 나누기 2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0.8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그냥 계산기 써야 돼요. 간단한 수로. 네? 0.04. 근데 이 망할 자식들이 지난번 문제에서 이렇게 됐다고 퍼센트로 표시하시오. 0.04는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계산 문제 제일 짜증났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구문 수학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거 물어본 꼴이야. 해서 자, 이 문제 까다로워서 자, 숫자 문제를 바꿔서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정상 가격 대비 50% 저가의 매도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 사정보정치 4분의 정이라고 하는 거. 다시 사정보정치는 뭐라고 써요? 사례분의 정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미리 외워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요약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5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정 보정치가 뭐라고요? 자 거기다 예시를 제가 해놨잖아. 정상 가격보다 5% 저가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식이 뭐라고? 95분의 100이다. 정상을 100으로 봤을 때 사례는 얼마? 95에 거래가 됐다. 근데 이건 더 간단하잖아. 지금 정상 거래 가격 대비 100으로 봤을 때 얼마? 50에 거래가 됐다. 사정 보정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라고 하는 값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우라고요.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공식 써 있잖아. 5% 저가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한다고? 95분의 100. 만약에 5% 고가의 사례가 거래가 됐다. 그러면 정상은 100인데 105에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사례를 얼마? 사례.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뽑아버린 거야. 50% 저가에 거래가 됐다. 사례가 얼마? 50이 되고 정상이 얼마? 100. 정상을 100으로 봤을 때 사례가 얼마라고요? 50에 거래가 된다. 정상보다 5% 저가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정상을 100으로 봤을 때 95에 거래가 된 것이다. 자, 사례자, 이 사정이 20% 고가에 거래됐다. 그럼 120분의 100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이걸 외우라고요. 이걸 외워야 해결되지. 그냥 이 문제를 백날 수십 번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다 잊어버려요. 왜? 공식을 안 외우거든. 사정 보정치 사례분의 정사.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가면 어려우니까 5% 저가면 95분의 100, 5% 고가면 얼마? 105분의 100 이렇게 아예 외우시라고. 머리가 장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공시합니까? 국토부장. 그래서 30일 내 국토부장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등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뭐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세 번째,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포인트 단독주택 중에서 이게 또 수임없이 나오잖아.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할 것. 4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공동주택 가격 제기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체계라고 해서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46페이지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효력, 제지기라고 해서 제공, 그 다음에 또 지표,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지기라고 하는 거. 그 외에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니까 이 시장은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지게 되면 각 시군 구청장은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몇 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 활용해서 나머지 개별 필지마다 가격을 다 매기게 되는데 이걸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한다? 시군 구청장. 그런데 이미 가격이 정해지는 표준지 공자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굳이 또 공시할 필요는 없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시청 시군 구청장한테 30일 내 이렇게 갑니다. 한편 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 샘플 삼아서 국토부 장관이 가격 매기면 그걸 뭐라고 합니다? 표준주택가격. 누구한테 이 시청?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자신의 권한을 부여하는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다 매기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개별주택. 근데 이미 표준주택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굳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럼 공동주택 가격은 개별 없으니까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공시한다. 체계만 잡는 거야. 체계만 잡는 거야. 해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려웠던 거 표준지 공시지가 활용처 제지기라고 해서 자 제공, 그 다음에 지표 이런 거 나왔었나요? 그래서 지금 맞죠? 제공이라고 하는 거, 지표,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제지기,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것이 공동주택 가격은 제공과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해서 제기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요건 체계에 관한 부분이야. 법이다 보니까 딱딱 떨어지게 구성을 하게 되고 중간에 개소리들이 몇 개씩 나와 신경 쓰지 마. 이 틀 안에서만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감가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해서 답 외워야 돼. 경제적 감가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균형의 원칙. 이건 외우고 들어가야 되잖아.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가격을 까야 돼. 이걸 우리가 경제적 감가, 원가 법할 때 적용하는 개념이죠. 한편 지금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택이 노후화돼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균형의 원칙에 위배돼서 다 기능적 감가. 그 외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 특히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변화가 되니까 그걸 보정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시점 수정. 그래서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4% 상승했다. 그러면 1.04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이게 시점 수정해서 변동의 원칙이라는 개념. 근데 변동의 원칙, 이 문제는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거고요. 일단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 이거 있잖아.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이 문제가 그냥 다 정형화돼 있어. 무조건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15년 동안 이것만 뒤지게 되고 있어. 놀랍게도. 그래서 어려워. 문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시점 수정 관련해서 변동의 원칙이라고. 나머지 기여의 원칙, 개소리 안 나온다고. 15년, 16년 안 나왔으면 버려야 되지. 그냥 지금까지 이건 3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지금 보니까 수익 가액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최근 나왔던 문제 패턴이죠. 공식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원가법에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비중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이다가 사시지계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
그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가액,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바로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환원이율을 그냥 거저 주고 있나요?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영업소득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은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겁니다. 영업경비가 뭐라고 써? 유요제에서 유지, 관리비, 화재, 보험료,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50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 얼마? 4,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환원이율이 어디 있어? 환원이율. 자, 지금 보니까 지분비율, 대부비율, 부채 서비스 이런 거 쓸데없는 나오고요. 대출 조건 나와요. 편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해서 좀 이건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린생활세 수익가액을 구하시오. 그럼 환원이율을 구해야 되는데 환원이율은 저거 부대저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깜빡 놓쳤네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부채 감당률이 뭐 있었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순영업소득이 지금 4,500이었었고 대부 비율이 얼마? 40%라고 돼 있죠?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얼마? 4.5라는 값. 그 다음에 대부 비율 0.4 되는 겁니다. 저당 상수가 얼마? 바로 0.1이라고 해서 4.5 곱하기 0.4 곱하기 0.1 계산해 보실래요? 얼마가 나오나요? 4.5 곱하기 0.4 곱하기 0.1 0.18 그러면서 계산기 써야 되죠? 4,500만 원 나누기 0.18 2억 5천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저도 깜빡 놓쳤는데 지금 시험 보실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리 약속하십시다. 다른 문제는 뭐 나오는 걸 잊어버리고 무조건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요약점 몇 페이지 있었냐면은 52페이지인가요? 해서 52페이지 보니까 순영업소득, 우리가 이제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식, 자,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 쉼없이 설명을 드린 주제가 될 테고, 환원이율을 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채 감당법이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아예 준비하십시다. 요 근래 문제가 자꾸 그거 물어봤거든요.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환원이율을 미리 주면서 뭘 물어봤냐면 수익가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환원이율을 물어볼 게 있어. 근데 물리적 투자 기록법이 있는데 한 번 딱 나와서 버려버리고 통계적으로 그나마 내어왔던 게 부대저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대출한도 할 때는 부저순 이런 거 있었죠.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 한도 따지는 문제였었고, 여기서는 부대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그러니까 아예 약속하십시다. 앞으로 수익가격 물어보면 무조건 뭐 물어본다? 부채 감당법을 물어본다라고 아예 선임권을 가지고 가셔야 돼.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딱 한 번 나왔어. 16년 한 번 나왔으니까 거기다 자료 정리해놨지만 안 나올 거니까. 어차피 나오면 틀릴 거야. 찍으면 되는 거니까. 찍어서 맞추는 기적이 또 있으니까 해서 부대저라고 하는 거.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이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주된 평가 방법에서 건설기계 원가법 맞죠? 원가법이 뭐가 있어? 건물이라든가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주 거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두 번째, 저작권은요, 이게 틀렸네요.
자, 가액을 평가는 수익 환원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틀렸다고 수익 분석법은 기업용 부동산에서 임대료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이제 2번을 알아서 푸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봐야 되지.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광업재단 같은 무형의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특허권 이런 것들은 수익 환원법. 그래서 수익 분석법은 따로 공부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임대료라고 해서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될 테고 수익 분석법이나 적산법을 통해서 보조 지표로 활용할 뿐이다. 그래서 적산법에서 뭐 한다? 틀렸어. 수익 분석법에서 뭐 한다? 틀렸다고.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중심이 되는 거야. 혹시나 해서 한 얘기인데 수익 분석법, 적산법은 거의 날이라고 보셔야 돼. 왜? 주된 평가 방법, 임대를 평가는 주된 평가 방법은 뭐가 되고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이 되고 나머지 보조 지표가 뭐가 된다? 수익 분석법이나 적산법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틀리게 저작권은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 주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 항상 문제는. 그래서 부주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 틀린 것. 자, 기준 가치라고 하는 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에서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가 중심이 되고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에 다만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시장 가치가 중요했었고요. 동일 수급권 끄트머리 가야 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 항상 주어서 이렇게 끊어가는 훈련하셔야 돼. 거의 대부분 문제가 끄트머리 성난을 많이 치니까.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 또는 이걸 뭐라 부른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두 가지 용어를 쓴다고.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 또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현장 조사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묶어서 그렇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끄트머리 가야 돼. 임대료를 산정한 틀렸죠.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고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미련스럽게 이걸 다 읽으면 뒤집니다. 절대 무조건 주어수로 끄트머리 가서 읽는 훈련 하셔야 돼.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원가법에 따른 공장 건물의 적산 가액은 해서 좀 어렵게 해서 이제 원가법, 적산 가격 구하는 게 만만치 않죠. 항상 이제 적산 가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조달 원가에서 뭘 뺀다? 감가 누계액을 뺀 것을 가리켜서 재조달 원가, 자, 적산 가격.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공사비 일단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공사비가 1억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 2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액의 변화가 있는 100분의 125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억 곱하기 100분의 125 하게 되면 이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1.25 곱하게 되면 이게 재조달 원가가 되게 됩니다. 1억 2,500인가요? 그래서 1억 2,5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재조달 원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공사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 또는 몇 프로씩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률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두 번째, 이제 정률법이냐 정액법이냐를 따져봐야 돼. 정액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매용 연수분의, 자,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봤었고요. 얘는 정률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률법이라는 게, 자, 1억 2,500이라고 하는 거, 1억 2,500. 그래서 잔가율이 한 해 지날수록 잔가율이 80%다. 그러면 감가율 얼마? 20%, 0.2라고 하는 거. 첫 해 감가액이, 자, 1억 2,500 곱하기 0.2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좀 해주실래요?
2,500만 원. 첫 해 감가액이 2,500입니다. 그러면 2년 걸렸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기준 액수가 얼마가 돼? 2,500을 빼면 1억이 되게 될 테고, 여기다가 또 0.2, 20% 감가가 발생하니까 2천만 원 해서 2년간의 감가액은 4,500만 원이 감가액이 된다. 그리고 아까 구했던 자 제조도로가 1억 2,500에서 0.45 빼게 되면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이 건물의 적산 가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산 문제 중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적산 가격이 좀 힘들 거예요. 단계가 좀 많으니까. 근데 준비하셔야 될 방법이 없어. 어느 쪽이든 자 적산 가액을 물어보든 수익 가액을 물어보든 거래 사례 비교본 물어보든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본 물어보든 넷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산 문제 1년에 보통 2문제까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몇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대신 얘는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8천만 원 이렇게 갑니다.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